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릴 때는 이제 몇 분이 차트 관련된 의견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보고요. 그 다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오늘 비트코인 지금 3.76% 상승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7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일단 단기 추세,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8월 10일과 8월 13일 이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은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를 시켰고, 지금 이제 이 모습 자체가 보시면 이때 7월 10일부터 이 쌍바닥 찍고 올라왔던 이 패턴과 저는 이제 패턴 자체가 좀 비슷해 보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락하고 올라오다가 한번 또 아래꼬리 길게 달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온 이후에 11,000달러까지 상승해주고, 박스의 중심이었죠. 11,000달러. 다시 한번 바닥 찍고, 그 다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작게, 축소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와 뭐, 모양이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번 바닥을 터치해서 찍어주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박스를 또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 박스의 중심, 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올라가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그 1,500달러가 돌파가 됐고, 지금 이 1,500달러, 여기 지금 바닥 찍었던 이번에 자리가 9,500달러입니다. 그리고 1,500달러니까 1,000달러예요. 그래서 뭐 쌍바닥 패턴으로 목표치를 정한다라고 하면 1,000달러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500달러니까 뭐 11,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그때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못 올라갔습니다.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이때 이제 목표치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요. 이때 지금 그때 예상했던 게 이제 아마 13,100, 13,800을 예상했는데, 12,300까지 올라오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같이 진행될 건지, 아니면 11,500달러 목표치까지 또 도달할 건지. 그러니까 11,500달러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중심이 11,000이기 때문에 11,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중심 11,00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이 삼각수렴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먼저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엔그룹 하더님 의견은 뭐냐면, 아직 조정이 좀 덜 끝난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의견 주신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에서 아직까지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이제 삼각 수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삼각 수렴으로 보지 않고 하락 채널로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이 하락 채널에서 한번 내려와서 목표치 이제 8,300달러, 이 8,300달러 목표치를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밑에 이제 이 약간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으로 이제 표현한 게 200일 이평선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200일 이평선이 7,1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200이 올라오고 있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8,300달러 이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까지 눌러주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 주신 이유가 뭐냐면, RSI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RSI 위치가 이제 50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이때 마찬가지로 20주 이동평균을 찍어줬을 때 RSI가 보시면 이 RSI 30을 터치를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RSI가 이제 5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RSI 30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근데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봉상, 지금 일단 15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9,950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20주로 고쳐봤을 때, 20주가 지금 8,8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 의견대로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면서요. 9월 10일이에요. 지금 8,300 터치하는 이 날짜를 9월 10일로 이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것이고, 지금 뭐 9월 10일 근처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약 한 9,900달러 정도 위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이제 그 1-1안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RSI 차트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엔그룹 파드님 의견대로 RSI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RSI가 충분히 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구독이님이 보니까 이제 구독이님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준비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구독이님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이님이니까 이제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9월 23일 벡트 거래소 선물시장, 비트는 현재 상승 중이다. 많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니 점차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과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벡트 9월 23일까지 기관들이 매집 완료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 추후 4분기 내로 비트코인 1,700만원, 아마 우리나라 원화로 1,700만원 얘기하신 것 같아요. 1,700만원 돌파 또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후 알트 상승장이 예측이 되고 8월 말부터 9월 중으로 상승 예측, 비트코인과 커플링 장세로 알트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저랑 이제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지고 비트코인도 13,90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알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을 높게 가져가는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비트코인 상승 플러스 이제 도미넌스 하락. 이게 이제 알트코인 비중이 좀 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많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인 겁니다. 알트 대상승장 예측은 10월에서 11월 사이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리플 같은 경우에 알트 상승 장세, 리플 스웰 11월 7일에서 8일 예정, 판매 거래량 단축이 큰 호재를 반영해서 가격이 펌핑 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 먼저 이제 뭐 제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는 그 관점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차트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제 설명 드릴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개미님하고 다른 문제 Q&A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를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차트 의견을 두 분이 더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의견 주신 분들 먼저 볼게요. 차트 의견 주신 분이 지금 이제 박재균님하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박재균님하고 이제 유재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박재균님이 지금 이제 상단 추세 라인 캔들을 끝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두 번 터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거래소 비트 스탬프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3번 다 한 걸로 볼 수 있고, 지금 업비트 차트 이제 그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는 뭐 2번 터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번 상승의 추세 라인을 터치하고 눌림 후에 다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어 보인다. 4차. 그리고 하단 추세 라인 시작점을 7월 17일, 7월 28일, 8월 15일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라인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차건, 4차건 삼각 수렴
삼각수렴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단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제 박재균님 의견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아래 하나 더 그렸어요. 오늘 좀 복잡해 보이는데 추세선 여러 개 있어서 일단 지금 박재균님이 하나 추세선 더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존 걸 이제 지워보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7월 17일 그리고 7월 28일 이 8월 15일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수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삼각수렴의 끝이 좀 더 이제 길어지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넘어가더라도 상단 부분으로 넘어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주 이동 평균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래로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저도 이제 위로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재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가 7, 8월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데 전에 어떤 분께서 8월에 양봉이 나오면 그 해에는 연말까지 크게 상승을 한다는 정보를 주셨죠. 그 의견을 고려해서 보면 8월 말까지 삼각수렴 상단 저항인 11,500불 정도에서 마감을 한 후에 다시 10,000불까지 눌러주고 이게 이제 삼각수렴 하단 지지선과 20주 이동 평균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9월 초에 그 후에 9월부터 대세 상승 시작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유재님 의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월봉에서 일단 월봉 마감을 11,000불 이상에서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11,500불 얘기했나? 잠깐만요. 11,500불입니다. 11,500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1,500불이면 지금 이제 11,500불 지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에서 월봉을 마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양봉으로 끝나는 거죠. 양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준다. 그래서 주봉에서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일단 월봉은 11,500불까지 올라와서 끝내고 그 다음 20주 올라오는 20주 이동 평균선이 한 $10,00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9월부터 이제 대세 상승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2달 넘게 횡보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오더블록이라고 하는 매물대가 되어서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돼서 연말 연초까지 그걸 바닥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차트 의견 주신 부분들 같이 보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알트코인 뭐 크게 이제 변화된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은 어제부터 대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보였고 오늘 오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약간 그 멈춰 있는 상태긴 해요. 현재는 보시면 이제 지금 BSV 계속해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해 있는 이런 모습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역배열을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음봉 길게 나왔던 것처럼 한 번에 저는 넘어가 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타이밍을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큰 변화는 없는데 4시간 봉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제 모으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들 에너지를 모으고 완전히 이제 삼각수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빠질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일봉에서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루한 움직임을 15일에서 50일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또 내려오고요. 다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위치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거에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4월달
그 그림에서 봤을 때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고 5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 그림이 먼저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왔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이 삼각수렴의 중심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0.031 라인, 이 0.031 라인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이 0.031 라인을 넘어가 주게 되면 이 삼각수렴했던 중심을 이제 돌파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 일단 지금 잠깐만요. 리플 먼저 이제 일봉에서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 5월달, 5월달부터 쭉 내려오는 이 큰 하락쇄기형 패턴을 일단 넘어가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해준 이후에 지난 지지받고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2800사토시, 이 2800사토시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고, 오늘 중이든 아니면 뭐 조만간에, 저는 내일 중이든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또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2800달러를 먼저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비트코인 다시 이제 한 차례 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대형 알트코인도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올라가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주봉에서 어제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주봉 위치, 이 모습이 이제 MACD와 스토캐스틱에서 이 2017년 이 연말과 굉장히 비슷한 지금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양전환이 되면서 이와 같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모습 자체는 굉장히 보조 지표가 비슷해요, 주봉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가장 늦게 이제 안착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뭐가 먼저 갈지 이제 헷갈리는데, 뭐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좀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이더리움 차트 모습이 저는 이제 2016년도 패턴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2016년도 패턴에서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3달 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이고, 지금이 이제 머리를 만들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 위치라고 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역회된 숄더를 완성을 해주고 넘어가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상승해주고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2016년도 말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위치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서 이더리움은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난 잠깐만요. 이게 깨져서 2017년 초, 2016년 말 이 위치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자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일단은 상승해주고 횡보,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횡보를 해줍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해주고 약간 한 달 넘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장기 이평선 완전히 다 돌파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안착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서 큰 상승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큰 상승이라고 방금 전에 봤던 이 상승이 전체적인 상승, 이더리움 그 이후에 전체적인 상승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뭐 완전 큰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더리움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해주고 횡보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안착해주고 20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돌려 세우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갈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하고 이제 비트코인 봤을 때 알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비트 상승, 도미넌스 하락,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고 이렇게 좀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Q&A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Q&A 이제 지금 오늘 올려주신 내용을 먼저 보고 다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제 파워개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파워개미님한테 라이브 할 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글 중에 엔터가 많고 링크가 많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스팸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못 찾아서 다시 한번 이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 부탁드렸고 이제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금융세력에 대해 정리를 하다 보니 너무 광범위해서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블로그에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정리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짧게나마 올려봅니다. 일단 2014년 빌더버그 2014년 5월 28일에 이 빌더버그 그룹에서 이렇게 기사를 제가 잠깐 클릭을 했는데 어떤 건지 좀 헷갈려서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예, 이거네요. 이거 아까 제가 찾았던 거. 이 내용을 보면 빌더버그 그룹에서 2014년 참석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경제 회복은 지속 가능한가? 인구 통계는 누가 이제 지불하냐? 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냐? 여러 가지 지능 공유의 관계는 얼마나 특별하냐? 뭐 기술과 직업의 큰 변화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세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광범위한 이런 주제를 대상으로 이런 빌더버그 그룹이 회의를 한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보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즉 IT 기술을 먼저 구축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씩 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인터넷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일단 인터넷을 먼저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1990년대겠죠. 인터넷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 보급을 시키고 그렇게 된 다음에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인터넷으로 넘어간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지역에서 이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지구 위에 대기권 바깥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인터넷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이제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스페이스 X 최고 경영자인데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인터넷 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 60기를 공개했다. 그래서 위성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실어서 여기서 인공위성을 한 번에 이제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 세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는 인터넷이 안 열리는 곳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 12,000개를 띄워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저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2020년부터 제공하는 것이 목표래요.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당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그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상상해보는 이제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 1차로 위성 4,409개를 우주에 띄우고 2차로 7,518개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워개미님도 이제 이 내용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또 다른 구독자분도 이 내용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그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저가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거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요.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려서 아마 그런 내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좀 더 이제 읽어보면, 전 세계 인터넷이 접근성이 누구나 용이하며 손쉽게 스마트폰으로서 거대한 플랫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서서히 조성 중이다. 아마존의 무인항공, 물류 택배 창고가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그 인터넷이 자유롭게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는 기업에서 준비 중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스페이스 X도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빌더버그 그룹, 이 빌더버그 그룹이 그와 같은 큰 지구촌, 어떻게 보면 지구촌을 하나의 이제 생태계로 본다라고 하면, 이 지구촌 하나의 생태계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룹이 여기서 이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또한 빌더버그 그룹에 이제 참석을 했고요. 2013년도에 결과론적으로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더욱더 무섭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즉 독점 플랫폼으로 인해 경제적인 식민지가 서서히 결과론적으로 우주 인터넷이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도화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이제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또 내용을 준비하는 걸 보면 빌더버그 참석자들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2019년도 5월 30일에 스위스에서 빌더버그는 이미 브렉시트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아마 이런 브렉시트도 결국에 뭐 영국에서 이제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결정을 다 해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이미 누군가에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8년부터 하나씩 준비해 온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내는 중이고, 빌더버그 그룹은 195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조급하게 보기보다는 차근차근 크게 넓게 거대하게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별이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빌더버그 클럽 삼각위원회, 아마 이제 삼각위원회가 뭐 그 일루미너티 뭐 그런 걸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록펠러 300인 위원회 등은 몇십 년을 두고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화폐, 그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이제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 안에 저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최대한, 물론 이제 한 곳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게임, 하나 이제 큰 게임 공간이 될 수 있고, 이런 큼직큼직한 이런 플랫폼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담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지, 가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 빅브라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저는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거부한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님이 이제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워개미님 글도 그렇고, 뭐 상님 이런 글도, 전 좋은 글들은 제가 따로 이제 메모장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내용이 좋고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글들은 이제 저장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읽진 않고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처음에는 리플을 굉장히 좋게 안 보셨대요.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리플을 굉장히 좋게 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좋게 보고 있죠. 아마 상님도 이제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신 것 같고, 일단 그 리플을 이제 좋게 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써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던 중 지금은 리플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리플의 비중을 가장 크게 늘린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한 불신 내지 장기적인 부정적 전망 때문입니다. 과연 비트를 비롯한 암호화 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리플이냐?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상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법정화폐 가치가 의미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정화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진짜 법정화폐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방금 전에 파워게이밍님이 의견 주신 거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 신용카드 시대, 저도 이제 안 쓰려고 했던 신용카드를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암호화폐,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이런 기술,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보다 이런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또 이제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제 빨리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까 또 이제 파워게임님이 의견 주셨던 그 빌더버그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준비한 방향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리플이냐? 제가 보기엔 리플은 제도권 금융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국제송금시장을 주된 타겟으로 하는 코인이고, 국제송금시장의 비효율성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거죠. 인터넷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때, 그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깔려 있어야지 이 어떻게 보면 가치의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기다린 걸 수도 있습니다. 리플은 이러한 국제 송금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고자 선언했고, 머니그램의 지분 인수를 비롯해 실제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을 쭉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규제인데, 그 규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게 리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리플사가 각국의 중앙정부, IMF 등과 협업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이고, 리플은 착실히 그러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리플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려면 이러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나, 이 역시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빵형의 리플 투자는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 대체자를 지향하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리플이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 실제로 사업 확대와 인프라 확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각국 중앙 뭐 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금융권들, 아까 이제 봤던 뭐 IMF라든가 뭐 세계은행, 이런 것들과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제가 딱 봤을 때 리플이라는 거죠. 시장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드시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시장이고 투기성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확대될 경우 리플의 가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쭉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지금 이제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글도 굉장히 좋아요. 그 스캇팡님 글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읽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이제 비유로 드셨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의 플랫폼이 개발되기 직전까지 휴대폰 업체들은 모바일에서 컴퓨터로 진화해 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때 후발주자로 애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새로운 혁명을 가지고 왔다. 즉 모바일에서 컴퓨터로 진화가 아닌 컴퓨터에서 이제 모바일로 역진화를 한 것이 애플의 아이폰이고, 이 시점이 모바일 산업이 꽃을 피우는 차트로 비유하면 이제 골든크로스의 거대한 시장 폭발 단계였다. 하지만 산업의 파이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수많은 경쟁력 없는 모바일 업체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폐도 전통 금융과 이제 디지털 화폐 산업이 충돌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현재까지 보여준 아웃풋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극소수라고 판단이 된다. 아마 이제 그래서 리플이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은동님이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근데 이 아주 좋은 글입니다는 이제 이문봉님이 주로 이제 쓰시는 멘트인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금은동님도 이제 내용을 써주셨고, 이제 이은님도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써주셔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기봉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잠깐만요. 상님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상님 의견을 딱 이제 요약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된다. 암호화폐가 보조화폐로 이용된다.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인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으로 최대의 효과가 기대되는 게 이제 리플이다. 이렇게 딱 두 줄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체가 되든
암호화폐,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암호화폐가 다 대체를 하든, 아니면 대체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역할을 해주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 이제 리플로 보인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두 분 내용 이제 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도부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CJ님은 독일 20대 여성이 아니라 한국 40대 남자분이시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CJ님이 저는 22살 금발미녀 독일계 여대생이고요. 좌한 아저씨가 40대 한국인, 저랑 절친이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잠부나무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질문은 백악관에 UFO가 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UFO가 있냐고 물으면 진실을 알고 있어도 진실을 대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줬는데 이 자무나무님 글을 읽고 제가 빵 터져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이제 박지환님이 그 이장님 방을 빌어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그 만불형님 만불형님을 애타게 찾고 계시대요. 비케방으로 이제 빨리 돌아오시길 애원 드린다고 박지환님이 써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비케방에서는 그 쌍기역으로 이제 아마 쓰시나봐요. 쌍기역 드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박지환님, 박지환님이 만불형님을 비케방에서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 그거 같아요. 뭐죠? 사람 찾아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 박지환님 했고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글을 써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녀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는데 읽어볼게요. 벡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 시카고 선물장 오픈할 때와는 상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벡트 오픈이 시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시장의 파이를 엄청난 규모로 키울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파생시장 자금의 10분의 1만 코인 시장에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의 전체 규모가 현재 매우 작고 금융세력들은 현재 가격을 사서 더 높게 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때 상상하기 힘든 가격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이제 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닷컴 버블 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시대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닷컴 버블 때보다 상승하기 힘든 수준의 상승률을 볼 수 있는 경제적 사이클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의 흔들림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워하고 견디기 힘든 분들은 불장이 와도 수익을 못 얻거나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길게 가져갈 물량과 중단기적인 매매로 이끌어갈 물량을 계획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도움 주는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벡트 오픈 이후에 가장 먼저 상장될 코인이 뭐냐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한 가지는 일단은 비트 이더 라이트 코인을 주력으로 이제 피델리티에서 채굴을 했대요. 채굴을 했고 일단 벡트 오픈 관련돼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그 58개 그 IC에서 이제 발표한 그 58개 알트코인들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공부한 코인과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이 겹치는지 거기 한 가지 더 또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바이낸스 US에 상장될 건 아니지만 일단 검토하고 있는 30개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30개 코인 그리고 58개 코인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내가 공부한 코인까지 다 겹친다 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요.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암호화폐를 원화로 사는 화폐와 달러 테더화로 사는 화폐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 장단점을 알고 싶다. 차트의 경향성은 테더를 원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테더풀이 더 커서 매수와 매도가 더 잘 될 듯 싶기도 하다.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어느 거래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테더 마켓 아니면 원화 마켓이 어느 거래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업빗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업빗은 보시면 테더 마켓
테더마켓의 뭐 리플보다 리플 보시면 호가창 보시면요, 뭐 이렇게 5,000개,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화마켓 보면 원화마켓이 훨씬 더 유동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업빗의 경우는 테더보다 유동성 면에서는 원화마켓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원화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원화를 직접 원화로 구매하지 않고 이거를 원화를 가지고 먼저 테더화를 산 다음에 그 테더화를 가지고 여기서 리플을 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중으로 수수료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차이가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리플을 사는데 원화마켓에선 346원에 예를 들어 사야 되는데 테더마켓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1원이라도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1원 싸게 산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더 훨씬 이득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뭐 재정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2번 내면서 테더마켓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 첫 번째 대미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두 번째 경상수지 흑자 GDP 2% 이상, 세 번째 외환 개입 GDP 2% 이상 반기 개입. 중국은 이제 1번만 해당되는데 중국은 이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은 1번, 2번이 해당되고 3번은 8월 2일 개입으로 다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1번하고 지난번에 이제 3번 그 외환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한국은 지금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이 1, 2, 3번이 다 해당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맞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국, 중국 무역 마찰로 경상수지 악화일로 외환 자금 지금 4천억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였나요? 1,000억 달러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채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뭐 이것저것 빼고 보면 가용 자금은 한 6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국내은행 한 곳이 먼지거리를 하다 이제 걸렸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팩트 체크는 안 된 건데 일단 이런 이야기가 돌고는 있습니다. 돌고는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환율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 약세로 순식간에 이제 갈 수 있다. 지금 이미 이제 원화 약세로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1,200원대 초반에서 이제 머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순간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서 위안화도 이렇게 한번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비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과연 세력들이 비트 상승 대비 알트를 올리고 개미들 알트 수익을 비트로 가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비뉴님이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세력들이 알트를 올려주겠냐, 지금 개인들이 알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누가 봐도 개미들이 알트들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비트 대신 알트 매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알잠심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이게 무슨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어투인가 봐요. 뭔가 이심 이렇게 쓰시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유행에 좀 둔해서, 만약 제가 세력이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심 H채널 의견을 듣고 싶심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의견은 이미 말했고 제 의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다. 뭐 모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비트가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알트코인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지금 알트코인들 위치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같이 올라간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알트코인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 상승폭이 좀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개인들 중에 뭐 50% 알트코인들 여기서 한 50% 100% 지난 고점 정도, 원화 가격으로 지난 고점 정도 알트코인이 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팔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냐. 나간다기보다는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세력들이 개인들을 그 알트코인 올리는 그 과정 안에서 충분히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